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러운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축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축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본 대표팀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위상은 솔직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니,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축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축구적인 시각으로 일본 대표팀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명단부터 전술, 강점과 약점, 그리고 조별리그 예상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일본 축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이 기록 자체가 이미 대단합니다. 꾸준히 예선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선 티켓을 따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시아 예선을 매번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일본은 그것을 8번이나 연속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일본 축구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목표가 단순한 16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월드컵 우승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해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를 육성하고 대표팀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전입니다. 그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본이 2대 0으로 앞서가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벨기에 선수들의 피지컬을 앞세운 공중볼과 몸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지막 역습골도 일본 선수들이 공중볼에 밀리는 순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일본 축구 관계자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지컬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수들을 유럽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뛴다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환경에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몸을 부딪히며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지컬이 향상되고 경기 속도에 적응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플레이를 유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6 월드컵 명단을 보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유로파 스쿼드. 이것이 지금 일본 대표팀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포지션별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합니다. 스즈키 자이온, 오사코 케이스케, 타니 코세이. 3명의 골키퍼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명 모두 20대입니다.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는 3명의 골키퍼. 이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젊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뜻이지만 경험이 없다는 것은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본선 경기는 클럽 경기와 차원이 다른 압박을 선수에게 줍니다. 그 압박 속에서 처음 경기를 치르는 골키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 3명의 골키퍼가 앞으로 10년간 일본 골문을 지킬 자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가 그 세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진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나가토모 유토. 이번 대회 출전이 확정된다면 무려 5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 선수가 5번의 월드컵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경이롭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어서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과 리더십이 젊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토미야스 타케이로. 세리에 A 인테르 밀란에서 활약하는 이 센터백은 일본 수비의 핵심입니다. 유럽 최상위 리그에서 검증받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두고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세계 최정상급 센터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상이 발생하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월드컵 내내 건강하게 뛸 수 있느냐가 일본 수비 안정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타쿠라 코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센터백입니다.
독일 축구 특유의 거친 몸싸움과 빠른 압박 속에서 단련된 선수입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이 일본 수비의 실질적인 강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토 히로키는 측면 수비를 담당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풀백으로 측면에서의 추진력이 강점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이 일본의 핵심입니다. 주장 엔도 와타루, 리버풀에서 활약하는 이 미드필더는 일본 대표팀의 심장입니다. 투쟁심, 볼 탈취 능력, 중원에서의 안정감. 이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일본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상 여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컨디션이 관건입니다. 카마다 다이치. 유럽 축구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온 선수입니다.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팀의 창의성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쿠보 타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 모두 수준급이며 유럽 리그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상대들을 상대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창의적인 공격을 이끌 핵심 자원 중 하나입니다. 도안 리츠. 프라이부르크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수비적인 기여도도 높습니다. 타나카 아오와 사노 카이슈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젊은 자원들이 계속해서 일본 중원의 층을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대표팀이 국내 리그나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채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공격진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에다 아야세. 네덜란드 리그에서 일본인 역사상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선수입니다. 이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리그는 단순한 2류 리그가 아닙니다. 유럽 주요 리그 중 하나이고 네덜란드 리그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리그에서 일본 선수가 처음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마에다 다이제는 셀틱에서 활약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이 강점이며 팀 전술에 잘 녹아드는 선수입니다. 오가와 코키도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젊은 자원으로 미래의 일본 공격을 책임질 선수입니다. 공격진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부터 성인팀까지 축구 철학과 시스템이 공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구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수가 새로 들어와도 팀의 방향과 요구사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응 기간이 짧고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 결장 선수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손실은 미토마 카오루입니다. 미토마는 브라이튼에서 세계적인 윙어로 이름을 알린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드리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침착함.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미토마를 봐온 팬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이번 대회 명단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토마의 부재는 단순히 공격력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공격진에서 상대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압박과 패스 조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팀에서 개인 기량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선수가 빠졌습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도 제외됐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명단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미나미노를 특별 멘토 자격으로 대표팀과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선수를 이런 형태로 함께 데려가는 것은 팀의 결속과 정신력 유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모리타 히데마사는 감독의 전술적 결단으로 제외됐습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실력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선택, 전술적 맥락에서 이 선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명확한 전술적 비전을 갖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술적 강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전술적 특징은 유연한 포메이션입니다. 3-4-1-2와
4-2-3-1을 상황에 따라 오가며 사용합니다.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상대에 따라 그리고 경기 흐름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압박. 일본의 전방 압박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공을 빼앗기는 순간 즉각적으로 달려들어 공간을 막고 볼을 되찾으려는 게겐프레싱. 이것이 일본 팀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실행됩니다. 조직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선수 개인이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압박을 시작하고 그 압박이 시작됐을 때 다른 선수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가 모두 숙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피지컬 향상. 2018년 벨기에전 이후 일본이 가장 집중적으로 개선한 부분입니다. 유럽 리그에서 단련된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예전에 비해 몸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훨씬 줄었습니다. 제공권 경합도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최근 브라질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이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것. 과거의 일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들도 솔직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려는 피지컬 한계와 고질병입니다. 일본이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으로 신장이 크고 피지컬이 압도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공중볼 경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스웨덴처럼 장신 선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할 때 이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제공권에서 계속 밀리면 세컨볼 경합에서도 밀리고 결국 경기 흐름 자체를 상대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패스를 계속 돌리는 경향입니다. 상대가 골문 앞에 수비를 촘촘하게 쌌을 때 그 벽을 뚫는 방법은 결국 과감한 슈팅입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슈팅보단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부상 리스크입니다. 엔도 와타루의 컨디션이 관건입니다.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상 여파가 있는 상태로 대회에 나서는 것이 걱정됩니다. 최상의 엔도와 몸이 무거운 엔도는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토미야스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부상 재발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대회 중 이탈한다면 일본 수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변수는 기후와 이동거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번 일본의 조별리그 일정과 장소를 보면 정말 살인적인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를 치르는 댈러스와 몬테레이. 6월의 이 두 지역 기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댈러스는 6월에 35도에서 40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일상입니다. 몬테레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습도까지 더해지면 실질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WBGT, 즉 습구 흡구 온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28도를 넘으면 열사병 위험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6월의 댈러스와 몬테레이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왜 일본에게 특히 치명적이냐? 일본의 전술이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방 압박은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공을 빼앗기는 순간 전원이 달려들고 그 다음에는 또 포지션을 잡기 위해 달리고 이 활동량이 보통 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활동량을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 유지하는 것. 인간의 신체에 극한의 부담을 주는 조건입니다. 체력 방전이 훨씬 빨리 찾아오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문제입니다. 댈러스와 몬테레이는 미국과 멕시코에 걸쳐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기 때문에 국경 통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선수들이 많은 장비를 갖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와 피로.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기후와 이동거리 문제가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직면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조별리그 경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전 상대는 네덜란드입니다. 댈러스에서 치러집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훌륭한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고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번 네덜란드는 9번 스트라이커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다이크와 반더벤의 센터백 조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공격에서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일본이 이 경기에서 노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빌드업 템포입니다. 네덜란드는 천천히 여유롭게 볼을 돌리며 상황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느린 템포를 일본 특유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흔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을 빠르게 가져가서 빠르게 전개하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네덜란드가 여유있게 볼을 돌리도록 내버려두면 일본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일본이 빠른 템포로 경기를 끌어가면 네덜란드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이겼던 경기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세. 이 경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차전 상대는 튀니지입니다. 몬테레이에서 치러집니다. 튀니지는 아프리카 팀의 특성상 빠른 선수들이 있지만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팀들이 강팀을 상대할 때 선택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최대한 낮게 앉아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공을 빼앗으면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압박과 패스 조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전술이 튀니지처럼 깊이 내려앉는 팀에게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경기에서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과 빠른 마무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패스로 상대를 흔들고 만들어진 공간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는 것. 앞에서 지적한 고질병, 즉 슈팅 대신 패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이 경기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몬테레이의 폭염이 이 경기에서 더욱 큰 변수가 됩니다. 1차전에서 이미 체력을 상당히 소모한 상태에서 더운 환경에서 뛰어야 합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3차전 상대는 스웨덴입니다. 댈러스에서 치러집니다. 스웨덴은 일본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스웨덴의 피지컬과 높이입니다. 이브라히모비치의 나라답게 스웨덴은 키가 크고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스웨덴은 공중볼 싸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높은 크로스, 세트피스, 그리고 롱볼. 이것들이 스웨덴의 주요 무기입니다. 일본은 이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럽에서 단련됐다 해도 신장 차이에서 오는 불리함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는 3차전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이미 막대한 체력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강도 높은 압박 축구를 펼친 뒤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 그 상태에서 피지컬이 강한 스웨덴과 붙는다는 것이 일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종합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 이동거리 문제, 부상 리스크.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게 쉽지 않은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이 이번 대회 역대 최강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채워진 명단, 조직적인 전술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갖춘 선수들, 연령별 대표팀부터 성인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16강 진출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조별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그리고 16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8강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팀입니다. 한국과의 라이벌 의식, 역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축구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 이번 일본 대표팀의 경기력은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과정,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생산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축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장기 목표가 월드컵 우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에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일본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그 목표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2018년 벨기에전 역전패를 교훈으로 삼아 피지컬 강화에 집중하고 선수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시스템을 구축해온 과정. 이것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본 축구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 축구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그림. 이것이 아시아 축구 전체를 위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양국 축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늘 일본 대표팀 완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토마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엔도와 토미야스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폭염 속에서 일본의 압박 전술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성적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